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장기화된 분쟁으로 인해 유럽 국가들은 점차 한국이 핵무기를 갖추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 안보와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많은 국가들이 방어 전략을 재검토하도록 촉발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분쟁에 가까운 국가들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은 먼 나라들도 핵 능력에 관한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이 전 세계적인 권력 균형을 유지하고 잠재적 위협을 방지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전술핵을 그것도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배치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 유럽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서유럽까지도 핵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생겨서지요. 그런 가운데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주장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럽도 아니고 저 멀리 떨어진 동북아에 있는 한국의 핵무장 여부에 유럽이 주목하고 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2024년 5월 23일 기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2년하고도 3달이 지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세를 당해낼 수 없을 거라 여겼던 모두의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가 재빨리 반격에 나서며 전황을 뒤집어 러시아가 패배할 것처럼 보였지만 러시아도 물량 공세를 펴면서 오랫동안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미국과 나토 등 서방 측에 계속해서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시작으로 중동 정세도 혼란에 빠져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에만 신경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은 갈수록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다 최근 러시아군이 대공세를 펼쳐 하르키우 지역과 자포리자 지역이 계속해서 함락되자 미국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과 스팅어 대공 미사일, 브래들리, 장갑차,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이 포함된 4억 달러 상당의 지원 패키지를 보내기로 한 건데요. 그뿐 아니라 이러한 서방 무기들을 활용해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도 용인하기로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그간 서방에서 지원해준 무기로 우크라이나 외부에 대한 공격을 장려하거나 가능하게 한 적이 없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주권, 영토적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묵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향한 서방 국가들의 지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이 우크라이나군의 훈련을 지원할 훈련 교관 파병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 등 단순한 무기 지원을 넘어 직접적인 파병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요청하면 단순 훈련 교관 파병을 넘어 직접적인 전투 병력을 파견할 수도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된다면 러시아군에 큰 압박이 될 것이 자명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서방 국가들이 이전과 달리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자 러시아 역시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전술핵입니다. 이전부터 우크라이나 전황이 불리해지면 러시아가 핵을 쓸 수도 있다는 경고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직접적으로 전술핵을 전면에 내세운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21일 러시아 남부 군광구에서 전술핵 훈련 첫 단계가 시작되었다며 1분 30초 분량의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남부 군광구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러시아 남부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통해 점령한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까지 관할하고 있어 사실상 우크라이나 본토 공격을 상정한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은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라는데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 훈련 계획을 공개한 건 이례적입니다. 따라서 이는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서고 있는 유럽 등 서방을 향한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달 9일 전승절 열병식 후 러시아와 벨라루스군이 전술 핵무기 훈련을 위한 공동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히는 등 최근 들어 핵무기와 관련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러시아 하원에서도 전투 병력 파병을 거론하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겨냥해 모스크바에서 파리까지 핵폭탄이 날아가는데 2분 조금 넘게 걸릴 뿐이라는 발언이 나오는 등 러시아는 여차하면 핵을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그 너머 서유럽에까지도 날릴 기세로 보입니다. 이렇게 유럽에서 러시아의 핵 공격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예상치 못한 주장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사시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국내에서조차도 몇몇 음모론자들이나 강경한 국수파들 사이에서나 나오던 걸로 치부되었지만 놀랍게도 미국 내부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2022년 12월 열렸던 한미핵 전략 포럼에서 전미 국무부 핵비 확산 군축 담당자였던 로버트 아이논 특보가 한국이 핵무기를 확보하면 미국은 결국 이를 용인할 것이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선호하는 북한이 한국을 더욱 진지한 태도로 대하게끔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미국 내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수석 연구원 역시 이듬해 1월 포린 폴리시에 미국 일부 정부 관리자들은 한국의 핵무장에 마음이 열려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밴도우 수석 연구원은 남한의 많은 기득권층은 한반도의 전략적 자산의 주둔과 유럽과 유사한 형태의 핵 공유를 원하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안보 공약 지속성과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남한의 냉소주의자나 현실주의자들은 한국의 핵무장을 원한다. 미국의 일부 정책 위반자들도 그러한 가능성에 마음이 열려 있는 것 같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어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미국의 대도시들을 위험에 빠뜨리려 가열차게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처하면 핵무기를 포함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동원해 한국을 철통같이 방어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지만 과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 본토에 화염과 분노를 안길 수 있더라도 그 약속을 과연 지킬 수 있겠느냐? 일반적인 보증은 거의 가치가 없다. 우크라이나인들은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를 기억하고 있다. 당시 키이우는 소련에 핵무기를 양보하는 대가로 제한된 구제책을 제공받지 못했으며 설사 시행하려 했더라도 시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핵무장에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핵을 가진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응징을 포기했고 북한도 저지하지 못했는데 한국과 도쿄는 막을 수 있을 것 같나라며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의 핵무장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오하이오주 전 하원 의원이었던 스티브 체봇 또한 우리는 오랫동안 동맹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과 대만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공동으로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되기 전의 일이었다. 아시아에서의 핵 확장 억제는 미국인들에게만 더 적은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어떻게든 한국을 지켜줄 거니 한국이 핵무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북한이 미국을 핵으로 직접 타격할 수 있게 된 현재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 약속을 지킬 자신이 없다면 한국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핵을 개발한다고 해도 미국이 이를 막을 명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말 그대로 일각의 주장에 불과했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주한 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밴도우 수석 연구원이 지적했던 대로 미국이 한국과의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음을 자인한 거나 마찬가지여서지요. 따라서 그가 말했던 것처럼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수단으로서라도 핵무장을 용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의 측근들부터가 미군 철수 대안으로 한국의 핵무장 승인을 언급하고 있지요.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을 것으로 유력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미국은 핵우산 강화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며 주한 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정권 때 국무장관을 맡았던 마이크 폼페이오 역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체적인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미국의 억지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주요 경합주들에서 트럼프가 조 바이든 현 대통령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당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의 주장대로 될 가능성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허가해주자는 방향의 주장이 잇따라 나오자 유럽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밴도우 수석 연구원이 말했던 대로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지켜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를 체결해 핵을 포기했는데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위기에 처해서지요. 실제로도 미국은 전쟁 발발 후 초기에만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겠다고 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을 점차 줄였고 최근 다시 우크라이나가 불리해지고 나서야 지원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판국에 우크라이나 때와는 반대로 미군이 물러나는 대신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하니 잘못하면 러시아의 핵 공격에 당할지도 모르게 된 유럽 국가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도 핵을 갖게 해달라고 하거나 핵을 갖게 해주지 못하겠다면 우리를 확실히 지켜주기라도 하라고 주장할 것이 자명합니다. 현재 유럽에서 러시아 외에 핵무장을 한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 둘뿐이고 나토 회원국으로서 전술 핵무기가 배치된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티르키예까지 포함해도 7개밖에 없습니다.
이들 중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나라들은 넓게 봐서 튀르키예 하나뿐이니 그런 주장이 나올 법도 하지요. 실제로 독일 유럽인민당의 만프레트 베버 대표는 올해 초 우리는 나토 없이도 트럼프 시대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야 한다. 유럽은 핵 억지력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러시아의 압력을 받았을 때 핵 옵션이 정말 결정적이란 걸 알고 있다며 이후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만일 한국이 전문가들 주장대로 핵무장을 용인받게 된다면 이러한 이유 자체 핵무장론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지구촌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이 그 임무를 다할 수 없게 되자 우리를 비롯해 여러 나라들이 각자 도생에 나서야 하는 걸 보면 여러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네요. 서방 언론에서는 한국이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불려져 있는데요. 저희 폴란드는 앞으로 유럽의 호랑이가 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현지 시각 폴란드 동부 민스크 미조비에츠키 공군기지에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한국형 FA-50 전투기 등 군사장비들을 둘러본 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한국이 아시아의 호랑이라 불리는 것처럼 폴란드도 유럽의 호랑이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한국산 잠수함까지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무장 강화와 우크라이나의 최근 강력한 반격은 기어코 전쟁을 승리로 끝내려는 러시아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심상치 많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13일 4년 5개월 만에 러시아 푸틴과 러시아 보스토친이 우주기지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북러 회담에서는 무기 거래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돼 한국은 물론 국제시회가 촉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미국과 국제사회를 의식해 로켓이나 핵추진 잠수함 기술 등 군사기술은 주지 않고 포탄을 받는 대가로 에너지와 식량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우주기지에서 김정은과 만나 현지 매체의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라며 김정은은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ICBM과 사실상 동일한 기술인 인공위성을 쏘는 기술을 준다는 것은 미국을 사정거리에 두는 ICBM을 만드는 것을 돕겠다는 것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정찰위성 기술 외에 푸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의 북한 이전도 약속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관측했습니다. 이러한 예상 밖의 행보에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자는 말이 나오고 우리의 수건이었던 핵잠수함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폴란드에서 그동안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미사일을 장착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다고 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우크라이나는 크롬반도 세바스토폴의 러시아 흑해 함대 사령부를 공격해 함정 2척에 피해를 입히고 해군 조선소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고 미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NYT는 이날 새벽에 발생한 이번 공격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9개월 사이 가장 대규모의 공격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점령지 깊이 공격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능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주민들이 소설 미디어에 세부 모르자보드 조선소에서 발생한 화재와 폭발 장면 사진을 올린 뒤 이례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크롬반도 공격이 성공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최강 전력이라 불리는 러시아 흑해 함대가 개전 초 모스크바함을 잃으며 타격을 입었는데 이제 함대 사령부까지 위협을 받으면서 예상 못한 해상전에서 러시아가 밀리며 우크라이나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흑해 함대는 폴란드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강력한 해상 전력을 갖춘다면 해볼 만한 상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폴란드는 이 같은 러시아들 압도하기 위해서 이제 육군과 공군에 이어 해상 전력까지 강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이를 위해 3조 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 오르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입찰 방식으로 조달하려 하고 있지만 이미 한국산 잠수함이 내정된 게 아니냐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가장 눈여겨본 한국산 무기가 있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하나오션의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 3배지 배치 2 모형에 멈칫섰고 긴 자망시간과 더불어 차별화된 무장 능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나오션 중형 잠수함은 기존 재래식 잠수함보다 자망시간을 크게 늘렸는데 세계 최초로 자망 중 공기가 필요 없는 공기부류 추진장치 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한 하이브리드 더젤 잠수함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공동 개발한 리튬이온 배터리로 기존 납축전지보다
3배 이상 잠항 시간을 늘렸습니다. 핵잠수함에 비할 수 없지만 기존 재래식 잠수함의 약점을 상당 부분 극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긴 잠항 시간보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차별화된 무장 능력에 한국이 숨겨왔던 엄청난 무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새로운 잠수함용 SLBM 수중발사 장치를 작년 7월부터 개발에 들어가 2027년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장보고 3 안창호급의 개조 장착되고 현재 건조에 들어간 배치에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제 막 폴란드가 도입하려는 잠수함에도 이것이 적용될 것은 당연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창호급은 배치된 지 5년 만에 새로운 수직 발사 장치를 탑재하기 위해 개량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장치를 만드는 이유는 엄청난 미사일을 장착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안창호급이 운용 중인 현무사 4 SLBM은 길이 10cm, 직경 90cm, 발사 중량 5.4톤, 사거리 500km, 탄두 중량 1톤 이경량 SLBM입니다. 하지만 신규 개발을 공고한 수중 발사 장치는 발사 중량 최소 10톤 이상으로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10톤 이상급 발사체를 현무 5 고위력 탄도미사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중 발사 장치 발사 중량이 최소 10톤 이상이면 안창호함의 수중 발사 장치 중량의 2배 이상 커지므로 현재 운용 중인 현무사 44SLBM보다 최소 2배 이상으로 커질 것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무5는 탄도 중량 8톤급의 미사일 총 중량 36톤 미사일끼리 16, 18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국방전시회에서 공개된 장보고 3의 수직발사관 모형을 보면 3개층 중 맨 위층까지에 설치되어 있는데 수직발사 장치를 키운고 한 배치를 바꾼다면 그 밑층인 2층까지 사이즈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20M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현무5 미사일을 달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기존 안창호함도 수직발사관 수를 줄이는 개조를 거치면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모의 발사체 모양과 두꺼운 직경을 보고 북극성 3이나 미국 포세이돈 같은 장거리 SLBM 형태일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포세이돈 미사일은 최대 사정거리 가 4600km에 달하고 북극성 3는 500kg짜리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최대 2200km을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군과 국가연의 새로운 중대형의 수중수직 발사관 시제 개발 공표가 났기에 앞으로 새로운 중형의 SLBM-5가 만들어져 장착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SLBM을 장착한 한국산 잠수함에 10톤이 되는 현무로 괴물 미사일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폴란드는 이러한 한국의 계획을 알고서 한국산 잠수함을 내정해 두었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북한에 위성기술과 핵잠수함 기술까지 준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견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결국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지만 만약에 이 기술이 북한에 간다면 한국도 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는데 중국으로서는 이들 막고 싶어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소우닷컴은 지난 7월 한국이 괴물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지하 100M의 요새도 뚫는다고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매체는 외신에 따르면 한국이 현무 5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고 2023년 말부터 양산에 돌입하여 연간 최대 70발 정도 생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해당 미사일은 현재 개념 설계가 진행 중인 아스널 10 일명 합동화력함에 장착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지하 지휘소나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하기 위해 고안된 현무5는 지하 100M 깊이의 요새도 타격할 수 있다고 하며 현무5가 실전 배치되면 북한의 핵을 포함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고 공격을 가하는 한국형 삼축 체계의 실제 전투력이 훨씬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매체는 현무5가 실제로 8톤의 탄두를 탑재한다면 다른 단거리, 중거리 탄도 미사일들보다 훨씬 탄두 중량이 큰 비정상적 형태인데 현무5의 종말 단계의 속력을 최소로 잡아도 초당 1800M이니 한국의 고체 연료 로켓 수준이 더 높다면 사거리가 500km에 이르거나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은 물론 중국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한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더욱 사거리가 꽤 미사일, 심지어 ICBM도 개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핵잠수함을 만들겠다고 하는 열망이 있었는데 이번에 북러의 위험한 거래를 보고서 우리도 미국에서 핵잠수함 건조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핵잠수함을 계획하고 여기에 10톤의 현문 5미사일까지 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 100년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뒤흔들 엄청난 사건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북한까지 핵 공격함을 반드시 보유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는 등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는 와중에 프랑스가 브라질의 핵 잠수함 개발을 도와주겠다고 폭탄 선언하며 또 한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에서도 핵 잠수함 논의가 재점화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잠수함 수출 강국 프랑스가 최근 브라질에게 핵 추진 잠수함 기술 개발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모든 핵 확산 방지 방침을 완벽하게 존중한다면서도 브라질이 원한다면 프랑스는 핵 잠수함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2037년까지 6,000티급 핵 잠수함 건조를 추진 중인데 브라질이 핵잠을 건조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을 제외한 국가 중 최초가 될 전망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국에서도 핵잠수함 필요성이 더욱더 언급되고 있는 중인데요. 브라질 말고도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본격적으로 핵잠에 대한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수 있어 우리도 빠르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핵잠수함은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여러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기체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북한은 핵무인 수중 공격정 폭발 시험과 전략순항미사일 핵탄두모의 공중폭발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최근 들어 해군의 핵무장 강화에 더 신경 쓰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앞서 북한은 궁극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에 SLBM과 SLCM을 탑재해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 본토를 겨냥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북한이 이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마냥 안심할 수만은 방산업계에 따르면 북한 해군의 수상 전투함정은 740여 척, 잠수함은 76척으로 우리 해군이 수상 전투함정 140여 척과 잠수함 21척에 비해 수적으로 우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군은 이런 수적 열세를 월등한 성능으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으로 대응했고 그 전략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머지않아 핵추진 잠수함에 SLBM과 SLCM을 싣고 핵 어뢰까지 개발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북한 해군이 보유하게 될 SLBM과 SLCM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정답은 이미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SLBM과 SLC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의 도발을 핵잠수함으로 우리가 먼저 감지해야 합니다.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밀성과 기동성이 출중한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탄도미사일은 우리가 북한보다 6년이나 먼저 개발했었습니다. 실제로 앞서 ADD는 1978년 사거리 200km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고 북한은 1984년 스커드 B 탄도미사일 개발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핵잠 보유의 최대 관건인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가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우리 군 안팎에서는 미국 의존도가 높은 안보 전략을 대폭 수정하고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도 꾸준히 한미주둔 방위비를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시간이 갈수록 국방비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자 우리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실제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지금 우리의 우수한 미사일 개발 능력과 잠수함 개발 능력으로 우리 기술로 만든 핵잠을 만들 채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독도 및 이어도 해양 분쟁 등 일본과 중국과의 잠재적 위협을 대비해야 하는 한국에게는 핵잠수함 도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비대칭적 전략 수단으로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일본과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과는 해양경 계획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어도 관할권 문제와 같은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같이 핵잠은 없지만 잠수함 기술 수준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은 이미 핵잠 등 잠수함 전력이 상당하기에 북한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을 맞서기 위해서는 역시 핵잠수함 전력밖에 없다는 답이 나옵니다. 이러한 잠재적 갈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핵잠수함을 비대칭적 전략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은 2000년대 초 당시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자 착수하려 했지만 기술과 예산 문제를 포함해 미국 등 주변국의 반발로 무산됐는데요. 하지만 이런 기술적,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전략적 이익을 위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선결과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당장의 국제 정세가 악화돼 일본이 핵무장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만 따라가지 못해 결국 동북아시아에서 한국만 비핵 국가로 남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미국에게 강력하게 어필해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 잠재력부터 확보해야 하며 우리의 독자적인 핵무장 잠재력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핵을 포함한 사력 확보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해군이 북한을 비롯해 일본, 중국의 위협을 저지할 수 있는 눈과 귀, 주먹을 모두 갖춘 3600T급 최신형 잠수함의 세 번째 함을 건조하기 시작했는데요. 앞서 올해 초 방사청은 경남 거제 하나오션에서 건조 착수 회의를 열고 장보고 3배치 건조 사업의 마지막 잠수함인 3번함 건조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당시 방사청은 이번 사업은 한국의 수중킬 체인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한국형 차기 핵잠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배치2는 전력화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함정을 개발할 때 업그레이드되는 단계를 구분하는 용어로 이번 잠수함은 직전에 비해 길이가 약 6m 늘어나는 등 덩치가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SLBM 발사용 수직 발사관이 6기에서 10기로 늘었는데 잠수함의 주먹에 해당하는 무기 체계가 강화된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잠수함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은밀성과 수중작전 지속 능력을 크게 늘렸다고 합니다. 앞선 안창호함과 안무함 등은 디젤 기관과 납축전지 추진 체계로 설계됐었습니다. 또한 잠수함의 눈과 귀라고 할 수 있는 전투 체계와 소나 체계도 탐지 표적 처리 성능이 대폭 개선됐고 최신 소음 저감 기술도 적용됐다고 합니다. 이렇듯 국내에서 독자 개발된 장보고 이는 기술의 국산화가 80%에 달해 수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도 한국은 재래식 잠수함 시장에서 우리 잠수함의 기술과 성능을 입증시키는 등 뛰어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형 핵잠이 등장하게 되면 그 존재만으로도 북한을 비롯해 주변국에게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핵잠수함 도입은 우리 해군에게 전략적 유연성과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막강한 역할을 더 부여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한층 더 혼란스러워진 글로벌 안보 상황에 북한의 핵 고도화 등 다양한 위기가 겹치면서 핵 보유 의지가 없는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절대로 각인시켜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은 지금 당장이라도 핵잠수함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여건과 더불어 소재도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한국산 핵잠을 바다에 띄우려면 예산, 기술, 핵연료가 필요한데 이 중 예산과 기술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해군에 따르면 핵잠 개발에 7년이 필요하며 비용은 한 척당 1조 3천억 1조 5천억 원인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은 장보고 1 장보고 2 장보고 3 잠수함을 연이어 만들면서 잠수함 기술을 오랫동안 쌓아오면서 노하우를 축적한 상태로 부족한 기술은 국내 연구로 메우거나 해외에서 도입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핵잠의 심장인 원자로와 원자로를 가동할 핵연료 확보가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가 1975년에 가입한 핵확산 방지 조약은 핵무기의 확산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핵잠수함 보유 자체가 문제된 적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 협정은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전홍축하고자 할 때 고위급 위원회 협의를 통해 서면 약정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전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서는 한미 고위급 위원회 협의를 통해 서면 약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핵잠을 만들기 위해선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반면에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할 수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ART는 이미 2012년에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2027년까지 선박용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하기 위한 70MW급 원자로를 만들 계획이기에 이를 핵잠수함에 활용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보유한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인프라를 통해 핵잠수함을 개발하게 되면 미국의 시각에 따라 평화적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협정을 위반한 게 될 수 있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핵잠수함이 가지는 민감성 때문에
미국과 사전에 외교적인 양해와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더 이상 한국도 마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북한의 SLBM 개발과 핵잠수함 개발 추진 등을 고려해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의 핵잠수함의 도입 필요성을 밝히고 정당성을 인정받아 이를 공식화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야만 핵연료 확보와 사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형 핵잠을 개발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폴란드와 함께 KF-21 보라매의 새로운 공동개발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UAE가 미국의 반대로 F-35 도입이 사실상 무산되자 갑자기 중국의 J-20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UAE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중동 정세가 더욱 불안해지자 첨단 전투기 도입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말 UAE가 미국의 F-35의 대안으로 중국의 J-20 도입을 본격적으로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UAE가 갑자기 중국과 밀착하면서 군사협력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때 한편에서는 UAE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외국의 유력 매체들까지 나서 중국이 자랑하는 J-20 즉 자칭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 KF-21 보라매와 비교할 때 많은 부분에서 단점이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최근 중국 매체들은 KF-21과 비교당하는 게 불쾌하다며 해외 전문가들은 어떤 점에서 KF-21이 J-20보다 우수하다고 보는 것인지 중국이 불쾌하다는데 근거는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처음 J-20을 만들었을 때의 목표는 제공장악을 통해 공중 우세를 장악하고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기동성과 높은 공격 각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수한 추적 능력을 활용해서 가속과 상승 능력을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된 전투기입니다. 특히 빠른 가속과 상승 능력은 중국 공군이 전통적으로 중요시해온 요격에 필요한 기본 필수템이었습니다. 미국의 전자정보 정찰기는 중국 해안선 110km까지 접근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전투기를 투입해서 미국의 정찰기를 해안선 밖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빠른 가속과 상승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요격 능력이야말로 중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성능입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을 갖추려면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엔진을 탑재하는 것인데요. J-20 개발 초기에는 WS-10 엔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엔진은 고성능 전투기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제 AL-31 계열의 엔진을 복제하고 해외에서 비합법적으로 훔친 기술까지 총동원해 WS-15 엔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계획대로라면 벌써 상당량을 양산했어야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스텔스 기능 등 더 나은 기술이 추가되자 개발 속도는 더디기만 했습니다. 프로토타입 엔진 한 개를 잘 뽑아내는 건 할 수 있어도 균일한 품질의 엔진을 1년에 수백 개씩 만들어내는 역량은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러시아제 엔진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터빈 디스크가 파괴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산전수전 다 겪은 뒤 중국은 최근 J2001WS-15 엔진을 탑재하고 나는 이륙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영상에서 J-20은 11초 만에 이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렇게 의문을 표시합니다. 항공기 엔진이 원하는 추진력을 내는 것과 엔진의 내구성은 전혀 다른 문제다. 엔진의 추진력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면 언젠가는 극복 가능하지만 전투기는 고온에 견디는 엔진 소재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첨단 엔진 기술의 핵심 기술이라는 겁니다. 아직 미국 항공기 엔진과 중국 항공기 엔진은 내구성 및 엔진 온도에 있어서 수백 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산 엔진은 12,000시간의 수명을 보장합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제 엔진은 4,000시간 정도의 수명을 보장합니다. 중국의 전투기가 11초 만에 이륙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가 전투기 엔진을 개발 완료했다는 것은 일정한 추진력과 내구성을 가지고 12,000시간 이상 수명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런 일정한 품질의 엔진을 매년 수백 개 이상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중국이 여기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J-20의 약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레이더입니다. 기존 성능보다 훨씬 발전된 AESA 레이더의 기술 혁신이 나오자 J-20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기존 AESA 레이더는 전력 증폭 소자로 갈륨비소 소자를 사용해 왔습니다. 갈륨비소 소자는 반응 속도는 빠른 대신 전력 증폭 능력이 좋지 않고 열에 취약하며 강한 출력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려고 나온 게 바로 질화갈륨 파워 트랜지스터입니다. 질화갈륨 소자는 동일 공간에서
8배나 많은 전기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고 훨씬 강력한 레이더 빔을 처리할 수 있으며 400도나 높은 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질화갈륨 소자를 레이더에 활용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미국, 유럽, 한국, 일본뿐입니다. 현재 이 질화갈륨 소자는 빠른 속도로 레이더에 적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 레이더에 있어 질화갈륨 소자의 급부상이 왜 제20의 난관이냐? 중국이 이 질화갈륨 소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질화갈륨 소자에 대한 수출도 막혀버립니다. 또한 고성능 CPU도 제20에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2015년부터 미 상무부는 고성능 CPU에 중국 판매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ESA 레이더의 복잡한 신호 처리에 있어 이 고성능 CPU는 매우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질화갈륨 소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여기에 고성능 CPU도 구하기 어렵지. 이래서 중국의 제20의 업그레이드가 어려운 겁니다. 다급해진 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업체인 SME에 대해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 28나노급 반도체 생산 공정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35나노급 반도체를 양산 중이며 한국은 2나노급 반도체 양산에 도전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야 28나노급을 개발 중이니 격차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중국이 자랑하는 제20 전투기는 질산갈륨 소자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서방의 5세대 전투기와 맞붙는다면 먼저 발견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은 공중전에서 아주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제20은 같은 5세대 전투기라고는 하지만 서방의 첨단 5세대 전투기와는 수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전투기들이 잊을만하면 카디즈를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강력한 스텔스 기능을 사용해서 핵심 경로를 파악하고 매복해야 합니다. 제22 카디즈를 넘어 침범하는 것을 빠르게 파악하고 매복해야 합니다. 현재 KF-21 보람에는 기동성에 있어서만큼은 F-35나 F-21보다 우수합니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은 F-414G400 엔진 2대를 합해 F-35와 동일한 출력을 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KF-21이 F-35나 F-21보다 엔진 출력은 비슷하지만 KF-21의 최대 이륙 중량은 54,000파운드입니다. 따라서 KF-21의 중량 대 추력비는 1.3입니다. 그런데 F-35의 최대 이륙 중량이 7만 파운드라 중량 대 추력비가 1.1입니다. 즉 KF-21의 기동성과 가속력에 있어 F-35보다 우수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한반도 인근에서 중국의 제20을 추적, 요격하는데 더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KF-21 양산형에는 25W 질산 갈륨 전력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 AESA 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KF-21이 중국의 제20 먼저 탐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KF-21 보라매와 비교를 당하다 보니 중국은 최근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언론들은 한국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외국 전문가들조차 한국의 KF-21과 중국의 제20을 비교하면서 KF-21의 우수성이 부각되자 한국의 KF-21은 진정한 스텔스 전투기도 아니다. 터키가 개발 중인 칸 전투기처럼 양산도 아직 되지 않은 페이퍼 기체에 불과하다며 비교 자체를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언론들의 논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와 영국의 제인스 그룹까지도 KF-21이 앞으로 중국의 제20을 뛰어넘는 전투기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망하고 있다. FA-50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기술을 제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수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KF-21은 미국이 기술 제공을 거부해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 중인 전투기이다. 완성되어도 중국에 큰 위험은 되지 못할 것이다. 서방 언론들은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중국의 전투기들을 방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투기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서방 언론과 서방 연구소들은 중국 전투기의 위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심각한 오류가 나오는 것이다. 더구나 중국 전투기는 스텔스 무장창 개발에만 천문학적 비용을 들였는데 한국이 고작 8조 원을 들여 스텔스 무장창을 개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한국이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를 속이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러시아조차도 수호이 17을 여전히 전장에 투입하지 못할 정도로 전투기 개발은 무수한 시험과 시간이 필요한 일인데
KF-21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험을 단기간에 통과하고 단 2년 만에 양산까지 진행 중일 수 있는지 그 성능에 의구심이 든다. 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이 이런 의문을 제기하다니 너무 어울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중국 언론들은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이 전투기 개발을 위한 설계를 지원하는 등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도 민간 차원의 전투기 개발을 못했다.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그것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공동개발국과 투자국들을 속이기 위한 알맹이 없는 한국의 속임수일 뿐이다. 이렇게 한국을 폄하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미국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었는데도 전투기 개발을 못하는 일본에 비하면 자체적으로 KF-21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한편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달 23일 UAE의 연합작전사령관인 살레 모하메드 빈 메즈렌 알 아메리 소장이 중국 공군사령관을 협력을 추진하자며 중국에 접근한 것은 아마도 미국으로부터 F-35를 구입하기 위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제스처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UAE가 중국의 전투기를 선택하기에 앞서 제20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조언과 우려를 경청하고 신중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